모르는데 독일 사람들이 사는 도시니까 독일 형태의 발음으로 불러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독일어 전공한 사람. 모임이 재밌고 저 일본어 했습니다. 일본어 했어요. 모임. 중국어. 독일 할 사람 없어? 네, 독일어는 안 해서. 어쨌든 그러니까 독일어권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로시아 씨도. 그리고 실제로 이게 가문 이름일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로르샤라는 도시가 스위스에 실제로 있어요. 네, 로르샤가 의사로 일했던 데서 되게 가까워. 그냥 기차 타면 한 15분 정도 가는데 로르샤라는 후반 도시가 있어요. 이렇게 호숫가에. 저 너무 가보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도시명 딱 있는 지표에다 로르샤라고 써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인스타를 하나 남기면 맨 처음 되게 역사적인 한 장면이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다음에 스위스 가면 꼭 들려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곳인데, 네, 또 스위스 정신과 의사예요. 성격 이론 같은 거 존재하지도 엄밀히 얘기하면 성격 이론 비슷한 게 있었죠. 이제 프로이드와 그의 추종자들이 계속 싸우면서 만들어가고 있던 어떤 다이나믹한 티오리들이 있죠. 성격의 구조에 대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생각을 했고요. 당시에 심리 치료를 하던 유일한 전문직이 정신과 의사니까 이들만 궁금했던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무의식이 있고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알아내야 되는데 뭔가 통상적인 분석 과정은 너무나 오래 걸리고 그리고 표준화되어 있지도 않다 보니까 얘가 그 얘기를 꺼낼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될지도 알 수 없고 혹시 이런 것들을 좀 마음속에 무의식에 들어있던 것들을 좀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다가 우연히 찾아낸 게 로시아죠. 그래서 여러 고민 끝에 10장의 카드를 되게 힘겹게 만들어 이 비사는 다 말씀드렸을 거예요. 원래 한 30장 만들고 싶었는데 출판사에서 돈이 없다고 계속 줄이라고 해서 줄이다 10개밖에 못 만든 게 지금 로시아 카드 10개고요. 그나마도 출판사가 인쇄기를 잘못 돌리는 바람에 얼룩이 생겨서 음영반응이 생긴 거예요. 원래 음영반응이 없이 만들려고 했었어요, 로시아는. 네, 그래서 정말 인격적으로 정말 훌륭하신 분 중에 한 분이다. 한 번도 화를 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인쇄소에 가가지고 이 새끼들 돈 내라 막 하트가 됐는데 한 번도 화를 낸 일이 없이 이 음영 또한 인간의 심리를 탐색하는데 되게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다 라는 정신승리를 하셨다는 기록까지 있거든요. 진짜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이 카드를 만들자마자 가십니다. 비명 행사하시고 병에 갑자기 걸려가지고 결국 그래서 이제 해석 책이가 나오지 않아요. 채점 체계도 없이. 이 검사의 태생적인 문제죠. 어쩌면 로시아가 살아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많은 검사가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좀 표준화된 체제가 나왔을 텐데 그냥 카드만 놓고 갔으니까 그 다음부터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동네마다 고스톱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죠. 사람들이 이 카드를 놓고 제멋대로 내키는 대로 쓰기 시작하는 시대가 되고 그것들이 사실 로시아의 많은 부분들이 문제를 만들었지만 그렇지만 정신분석을 하는 의사들 입장에서 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던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어차피 단체의 자료를 모으면 심리학은 언제나 일반화를 중시하잖아요. 되게 집단 자료를 모으는 걸 중시하지만 의사들 입장에서 자기 환자 하나만 잘 알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완전히 관점이 다른 거죠. 그냥 이 카드가 어떻게 쓰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계속 이걸로 이것저것 반응을 얻다 보면 이 사람의 내면 무의식 세계 같은 게 나오는 것 같고 또 그걸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으면 그것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로시아 검사는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까지도 전달이 되고요. 21년에 나왔던 검사가 실제 미국에서 인기를 얻게 되는 건 한 50년대가 넘어서나 이제 가능해지고요. 특히 이제 독일 쪽에 사시던 유럽 쪽에 사시던 많은 어떤 의사나 심리학자들이 미국 쪽으로 이제 여러 정쟁 이런 것 때문에 이주를 하면서 많이 전파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병원에 이미 지능을 측정하러 갔던 심리학자들한테
이런 병리를 측정하는 역할도 니네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고, 그때 이제 익히게 된 게 이제 로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 1960년대쯤에 인지기능만 측정하던 심리학자들이 어떤 의사들이 들고 들어온 이런 투사법 체계라는 거를 같이 받아들이면서 이걸 발전시키면서 어떤 성격이나 병리적인 측면을 해석하는 데까지 역할이 좀 더 넓어지게 됐고, 요 시점부터 사실은 근데 임상심리학에 크나큰 변질이 일어나요. 사실 이전까지 임상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정말 퓨어하게 누가 봐도 사이콜로지스트들이었는데, 요 시점에 로샤 같은 게 들어오면서부터 얘가 진짜 사이콜로지스트인지 아니면 짝퉁 정신과 의사인지의 그 본질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제3의 어떤 종족들이 여기 안에서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임상심리학 현재 캐릭터가 온전하게 심리학자 같지는 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좀 더 가지게 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TAT가 이제 그거에서 10년 정도 더 지나서 미국에서 이제 자생적으로 나오게 돼요. 로샤라는 검사가 되게 좋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로샤 카드 자체는 미국에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설로만 남아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비슷한 걸 한번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자, 모건과 머레이가 만들었고요.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강의할 때 많은 사람들이 늘 머레이와 모건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대잖아요. 모건과 머레이가 만들었어요. 왜냐면 둘은 되게 중요한 기업을 똑같이 했거든요. 한 명은 그림을 그리고 한 명은 이론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명은 떡을 썰고 한 명은 그거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둘 다 큰 기여를 하셨어요. 둘이 썸을 타고 계셨던 분들이고, 하버드 대학 학생상담센터에서 상담원으로 두 분이 일하고 계셨는데, 당연히 그 시대에는 심리학과 상담은 아무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심리학 전공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다 미술을 하셨던 분이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셨고, 저분 아마 공대 출신일 거예요. 네, 가끔 이제 공대 다니다가 변절하면 되게 이상하게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멘탈을 심취하면서 막 정신역동 이런 거 되게 좋아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보니까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에 있는 교수님들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머레이가 보기에 맨날 무슨 반응 시간 치고 있고 뭐하는데 저딴 걸 100년을 해도 인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심리학은 필요 없다, 쓸모없구나, 심리 측정은 내가 스스로 만들겠다라는 아주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여친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해서 만든 검사가 TAT예요. 그러니까 정말 무근본 검사예요. 물론 TAT도 무근본, 아니 로샤도 무근본이지만, 자, 근본이 없음으로 치면 이보다 더 근본 없을 수가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TAT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만큼 리스펙이 크지 않은 게 아마 이런 데서 온 측면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정치도 만들었고요. 이야기를 만들게 하는 형태로 검사가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서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검사들 중에 뭐 하나도 이런 체계를 가지고 만든 게 없어요. 그냥 어떻게 뚝딱 만든 겁니다. 이런 체계가 많을 때 반드시 이론적 배경을 잘 리뷰해야 되는 게 학자가 할 일이에요. 이런 체계가 없을 때 또 과감하게 뭔가를 또 만들어내는 것도 응용학문을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니네 검사단 차장님? 빨리빨리 해야 된다. 자, 중요한 건 투사검사는 어떠냐? 최정점을 60년대 찍었다고 보시면 돼요. 70년대까지가 이제 전성기라고 볼 수 있고요. 20세기 후반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미국에서 80년대로 보시면 되고, 한국에서 90년대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90년대 제가 심리학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하얀 길을 타고 있었어요. 그래요. 제가 석사를 갔을 때는 확실히 하얀 길을 타고 있었고, 여러분이 있을 때는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신뢰도 타당도의 문제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거의 병원에서 이 심리검사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죠.
우주세공 병원에 갔다 오셨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심리평가 보고서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나요? 의사 선생님들 중에는 활용을 하는 분이 있고 아예 진단명을 쓰지 말라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진단은 너희의 몫이 아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고 저희 사무실 자체에서 상담할 때 쓰긴 하죠. 근데 보고서 자체를 꼼꼼하게 읽을 일이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 자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욕 먹어가면서 열심히 쓰는데 보통 그냥 받고 밑에 결론 살짝 보고 좀 넘어가는 정도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결정적인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자, 그러면 분명히 21세기도 제법 진행, 10여 년이 진행되어 20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전통적인 이 투사검사 중심의 배터리는 상당히 어떤 그 원래의 존재의 가치나 평가를 많이 잃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기가 많이 지났죠. 예전에는 정말 도움이 됐나요? 투자하고 있었나? 도움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정신 역동을 기반으로 했던 모든 분들이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딱 두 개밖에 루트가 없었거든. 장기간 분석을 하거나 투사법 검사를 쓰거나. 그러니까 기술적 진단 체계가 들어온 게 DSM-3부터잖아요. 그 전까지는 환자가 저 뭐가 힘들고요 라고 해서 증상을 듣는 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어차피 그거는 다 결정론적으로 봤을 때 그냥 피상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일 뿐이지 결국 그 사람 병원 안에 있잖아요. 우리 시간에.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증상 체크 같은 거는 아무 의미가 없었거든요. 환자는 보는데 반드시 내면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니까 이걸 투상법 없이 한다는 건 의미가 없죠. 그러면 DSM-3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투자 검사가 굉장히 저거 없이 뭘 환자를 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의사가 직접 그렇다고 해서 투자 검사를 하진 않았죠. 그랬죠. 아무래도 기왕에 이미 평가라는 사람은 심리학자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덩달아 그걸 받은 거죠. 우리가 하는 역할로. 갑자기 바뀌진 않았을 거고 분명히 이런 투자 검사가 그다지 환자 이해하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게 있으니까 바뀐 거 아니에요? 갑자기 바뀌진 않았을까? 환자를 보는데 도움이 안 됐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옛날 선생님들 되게 요새는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DSM-2 시절부터 공부하셨던 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하고 케이스 컨퍼런스 같은 거 할 때도 막 다 모셔 이런 반응들 띄워놓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되게 익숙하고 그 자극들에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익숙하고 막 논의라면서 이거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던 시대가 있었다고 해요. 제가 수련 받을 때도 그 시대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거가 그다지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3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형태의 진단을 하면 신뢰도가 나올 수가 없고 항상 이게 다이나믹 기반의 형제들이 갖고 있는 평생의 낙인이거든요. 신뢰도가 없다라는 거. 이게 DSM-2까지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진단을 의사마다 다 다르게 낸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진단책이냐 도대체. 보는 놈마다 다 틀리는데. 그래서 이걸 표준화를 시키려다 보니까 무조건 객관화를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DSM-3가 나온 거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진단을 바꾸고 나니까 더는 투사검사를 볼 이유가 없는 거죠. 운명이 똑같이 가는 거죠. 그 3 나와버리고 난 이후부터는 사실 투자 검사를 하는 거가 의미가 없는 일이네요. 뭐 의의가 없다라기보다는 이것이 하얀 길을 탈 것이라는 거는 DSM-3가 준비될 때쯤에는 충분히 알 수 있었죠. 근데 저희는 계속 쓰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심리학에 대한 체질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학문을 배울 때 지금 진정한 사이언스를 배운다는 느낌이 너무 없어요. 우리 대학원의 학문 체계를 봐도 학부 때랑 너무 비슷하게 교수님이 오셔서 책을 주거나 강의를 하면 그냥 그걸 다 외우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의 비판의식 없이 수용을 하는 거죠. 그냥 시험 이렇게 하는 거, 아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고 막 평가도 해석을 막 하고 아 해석 저렇게 하는 게 맞나 보다 선생님한테 배우니 너무
이 선생님한테 의존하는 체제가 너무 강하게 돼 있다는 거죠. 세상에 어느 고등학문이 교수님한테 의지해서 수업을 듣고 지식을 배웁니까? 원래 대학원이라는 데는 각자 자기 의견을 가지고 자기가 공부하고 준비해온 것들을 막 가지고 토의를 하면서 이게 맞냐 틀리냐를 싸우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변화를 찾아가고 이것이 학문인데 우리는 뭔가 진리가 있어서 그걸 배우면 되는 것처럼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고 지금 임상에 있는 사람들조차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인드가 없었다면 분명히 이 트렌드가 바뀔 거다라는 걸 잘 알 수 있었을 텐데 너무 공부를 수동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너무 슈퍼비전 받고 이런 게 생활화되다 보니까 그냥 원래 있던 거는 그냥 열심히 그냥 배우고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한 게 너무 오래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과학자적인 비판 의식이 있었다면 금방 알 수 있었을 거야. 이거 얼마 못 가겠구나. 근데 여러분이 공부를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막 요점이 뭔지 적어달라고 하고 무슨 책 보면 되는지 어디서 시험 나오는지 이런 걸 궁금해하지 이게 맞는지 틀린 얘기인지 궁금해하지 않잖아. 이게 결국은 이 학문의 위기를 부르는 거라는 거죠. 그것도 딴 것도 아니고 제일 진보적이어야 될 곳이 대학인데 대학조차도 그렇게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면 사실 미래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약해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항상 의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무슨 좋은 대학이 있다는 거다. MNPI가 44년에 나와요. 그것도 진짜 덕성여대가 언제 기교했지? 거의 선고를 97년 전 언제니 그럼? 그럼 뭐 그거보다 한참 뒤에 나왔네. 요쯤에 개교인 줄 알았어요. 43년 아직 우리 독립가기 전이죠. MNPA가 나왔어요. MNPA가 얼마나 옛날 산물인 줄 알 수 있어. 아직 대한민국 정부 수립도 하기 전에 만들어진 검사예요. 이걸 새로 만들어줬고, 자, 이 당시 아주 엽기적인 방법 체제, 경험적 방법 체제라고 해서 환자 반응 모아놓고 일반인 반응 모아놓고 둘이 다른 것만 문항으로 추려서 만든 형태의 그런 검사예요. 요즘 검사 개발 체제 측정 전공하신 분들은 정말 기겁을 하는 체제 이런 방식으로 검사 만든 거거든요. 수많은 파생적도도 만들어졌고 MMPI-2는 1989년에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MMPI가 어쨌든 가장 신뢰도와 타당도를 그래도 확립한 검사인데 그럼 MMPI는 정말 필요한 검사냐라는 거죠. MMPI는 정말 필요한 검사인가? 심리검사 들으시나요?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어떤 데서? 왜 567년 풀어가면서? 그거를 하나를 하면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어서 거짓말 하든지 그리고 속도 상승하는 거, 뭐 방향성도 볼 수 있고. 다양한 정보를 그렇게까지 꼭 얻어야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법적 문제에 처해 있을 때 법적 문제 같은 때 그런 걸 쓸 수 있겠죠. 뭔가 객관적으로 남들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해야 되니까 뭐 비슷한 정답인데요. 결국은 한 환자에 대해서 이해하고 치료하는데 그렇게 유용하진 않다는 거예요. MMPI도 열심히 배우니까 쓰고는 있긴 하지만 가장 객관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별로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좀 어떤 분한테 그런 걸 어쩌라는 거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얘도.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환자인지를 평가할 만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세상에서 이 검사 도구가 이 사람이 환자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걸 알려주는 용도로서 제일 유용한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집단으로 시행을 한다던가 혹은 주변에 1대1로 면담을 해서 이 사람이 환자인지를 알 만한 전문 인력이 너무 적을 때 이걸 먼저 시켜보고 여기서 좀 점수가 높은 사람을 모아서 좀 전문가, 임상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가 그때 면담 진단을 하게끔 하는 데 이용한 도구지
그냥 한 명의 환자가 왔는데 MMPI 꼭 해보시죠. 그래서 560 주체를 너무 힘들게 막 2시간 동안 풀게 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조차 사실. 최근에는 네오 검사 같은 것들이 나와서 일반 성격을 잴 때는 많이 활용되고 있죠. 우리에게는 MBTI가 성격 검사 같겠지만 글로벌 스탠다드로 봤을 때는 유일하게 성격 검사로 인정받고 있는 게 네오이고요. 원래는 이 네오, 그러니까 빅5를 기반으로 해서 DSM-5도 성격장애 진단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참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 문제예요. 결국은 성격장애 모델이 빅5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요. 현재까지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성격 모델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상당히 익숙해져야 될 걸로 생각하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쓰던 검사를 다 너무 오래됐고요. 신뢰도 타당도 별로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사용 빈도가 줄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거의 OECD 국가 중에 검사 많이 하기로 1위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과에서 너무 심리검사를 과도하게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것은 유독 우리나라에서 심리검사가 너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냐, 사실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용성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캐시카우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외화벌이에 동원되고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뭔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심리평가가 그렇게 많이 실시되어야 될 것인지도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 심리평가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심리평가가 분명히 필요한 용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필요한 용도가 환자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한 거다라고 하면 지금의 종합심리검사 체제는 큰 문제가 없어요, 사실. 특히 투사법은 좋은 도구예요, 정말. 환자에 대해 깊이 있는 스토리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심리평가를 하는 목적이, 근데 그 환자에 대한 깊이 있는 스토리를 아는 건 좋은데, 그렇게 깊이 있는 스토리를 하는 대가로 우리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지금 가져오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당당하게 정부가 국회 정론관 같은 데 가서 이 심리검사에 더 많은 돈을 줘야 됩니다라고 주장할 근거가 우리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양심적으로 없어요. 가치 있는 정보가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세상에 가치 있다고 해서 모두 국가 예산이 우선적으로 쓰일 수는 없잖아요. 국가 예산이 우선적으로 쓰이려면 뭔가 신뢰도나 타당도나 이런 거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돼요. 세상은 뭐 우리 그런 거 없으면 안 해주잖아요. 대졸 내가 대학을 나왔다는 것도 졸업 증명서를 가져가지 않으면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세상인데,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물어봐봐, 그럼 알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서 그걸 인정해주는 곳은 없잖아요. 서류가 필요한데 현재 투사법 체계는 불행하게도 그 서류를 제출할 방법이 없어요. 분명히 좋은 검사 중에 하나긴 하지만 지금 이 관료들이 원하는 그런 형태의 보험가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검사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은 너무 쉽게 로샤마트 이제 끝났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써보면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단지 나라 돈을 받을 자격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재정에서는 이것은 빠져야죠. 건강보험은 이거 말고도 너무나 심각한 문제로 의료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 많은 환자들이 많잖아요. 희귀병이 있는데도 제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되지 않아서 그 돈 때문에 막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신뢰도에 대한 증거도 제시할 수 없는 검사를 하는데 막 돈을 몇천원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사의 미래는 결국은 이것이 정말 좋다면 이거를 지불하고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선택적으로 비급여로 해서 실시를 해야 되는 게 이 검사가 가야 될 미래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현 시대의 심리평가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객관적인 자료예요, 사실.
실제로 외국에서도 심리평가가 이제 많이 실시되는 장면들은 고용 장면이라든가 어떤 진짜 평가를 해야만 되는 증빙이 필요한 영역에서 주로 심리검사를 하고 있어요. 개인이 한 개인을 심층적으로 보는 목적으로 이런 검사들이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결국 심리평가는 객관적 증빙을 할 수 있는 영역 중심으로 급격하게 바뀌어 나갈 거다.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만 생각을 마칩니다.